재학생이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정시예요. 그러니까 상위권 대부분의 대학이 내지는 학생을 선호하거든요. 특히 서울대는 그게 엄청 강해요. 내 아이 최고의 가능성을 키웁시다. 유쾌한 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능성의 깊이를 탐구하는 입시 큐레이터 윤윤고입니다. 입시 지도를 오래 하셨으니까 직업병 같은 거 혹시 있으실까요? 교사라는 직업은 항상 아이들을 보잖아요.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네가 펜 잡고 있는 자세만 봐도 네 등급이 보인다 막 라고 이야기를 하죠. 25년 넘게 교사 생활을 쭉 해가면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외면의 행동하고 내면의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이 내면의 것들이 자꾸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을 만나면 이제 가능성을 키워주면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그걸 끄집어내려면 이 아이는 되게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그건 장점이자 동시에 단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학생들이 가능성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피곤해져요. 요것만 하면 될 것 같아 이러고 이제 3년을 그놈을 끌고 가는 거니까 심각한 병이에요. 올해 만났던 책 중에 가장 소중한 벽돌책이지 않습니까? 아니 벽돌책이라니요. 제가 배고자 제 영혼을 담은 책인데. 다행히 제가 배고자지는 않았어요. 너무 알차게 내용이 들어 있어서 책 내용 중에 이게 있었어요. 수시에서 적정 대학이 정시에서는 꿈의 대학이다라고 하셔서 재학생의 경우에는 수시와 정시를 어떻게 좀 유불리를 따져보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현행 입시 체제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그리고 지금 중3까지는 어쨌든 전체적인 입시의 바운더리나 이런 것들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니까 수시 6번의 기회와 정시 3번의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총 9번의 기회가 있는데 왜 이 9번의 기회를 다 완벽하게 사용하려고 하지 않지? 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들한테 진짜 많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전제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나 부모님들이 수시 5와 정시예요. 사실 냉정하게 이야기라면 수시 앤드 정시거든요. 그러니까 수시와 정시의 9번의 기회 중에서 사실 한 번만 성공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학생들에게 있어서 어쨌든 입시라고 하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객관식 능력이란 말이에요. 입시 전략을 짤 때 제일 본질적인 부분은 나의 객관식 능력으로 어디쯤 갈 수 있느냐를 픽스하는 게 1번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더 괜찮은 대학, 그거보다 조금 더 가고 싶은 대학을 수시에서 지원하게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고 싶었고, 판단 미스가 생기는 가장 중요한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을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전체 수험생이 35만 명 정도 되거든요. 실제로 35만 명 가운데에서 내년에 고3이 되어서 수능을 보는 학생들은 많아야 28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35만 명에서 한 6만 명, 7만 명 정도가 빠진단 말이에요. 그 학생들은 수능 성적이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학력평가 성적이 나오는 것들은 베이스가 7만 명이 깔리는 성적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10월 학평을 봤어요. 근데 이제 수학도 괜찮게 나오고 영어도 괜찮게 나오고 국어도 괜찮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 정시해도 될 것 같아.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베이스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아요. 35만 명 가운데에서 28만 명의 재수생이 남고 7만 명이 베이스를 깔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19만 명의 재수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요 근래의 재수생들의 특징은 수능 성적이 괜찮은 재수생들의 비율이 좀 높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3학년 올라가면 3월 학평에서 성적이 떨어지고 6월 모평에서 9월 모평에서 성적이 쭉 하향 곡선을 그리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대략 한 80%의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은 고등학교 생활 전체 3년 동안 수능까지 포함해서요. 3년 동안 가운데서 모의고사 성적, 학평과 모의수능, 모의평가 그리고 수능까지 모든 종류의 전국 단위 시험에서 가장 성적이 높은 게 2학년 11월 학평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3월 초부터는 뚝뚝뚝뚝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걸 생각을 안 하고 난 정시로 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재학생이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정시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건 되게 단순한 거죠. 비율상으로 보면 나오거든요. 상위권 대학에서 정시로 수능으로 대학을 가는 학생들의 70%, 80%가 재수생이거든요. 그리고 학종으로 가는 학생들의 90%가 재학생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놓고 보면 어떤 게 유리하냐라고 하는 확률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전체적인 전략을 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내신으로 줄 세우는 학생 교과 전형 말고도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은 재학생들의 합격 비율이 높다고 또 강조를 해주신 부분이 있어서요. 네. 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가장 큰 오해를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대학이 내신을 정량적으로 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이 높은 아이들을 뽑을 거다라고 하는 전제를 깔아요. 통상적으로 전국 단위의 시험으로 내신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아이가 다니는 A 고등학교의 시험 문제와 옆에 있는 B 고등학교의 시험 문제는 난이도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두 다른 난이도에서 내신 등급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 내신 등급이 가지는 차이는 시험 문제가 어려운 고등학교에서 3등급과 시험 문제가 쉬운 고등학교에서 2등급은 완전 다른 이야기거든요. 이런 오해가 생기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전국에 한 2,300개 정도의 고등학교가 있거든요. 2,300개 고등학교에서 1, 2등급을 다 모으면 최상위권에 있는 대학 꽉 차요. 그러니까 본질은 뭐냐면 대학이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뽑는 게 아니라 지원 풀 자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선발된 결과물을 보니까 뭐 서울대학교 1.7 이렇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 학과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보면 3점대 후반에서 4등급 때까지가 학생부 종합 전형에 붙는 비율이 20%가 대부분 넘거든요. 최상위권 대학들도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통계는 이제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무조건 내신이 좋아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오해가 가장 크다. 최근의 데이터들을 쭉 살펴보면 일반고에서 내신이 건국대를 붙은 학생들이 3.6, 3.7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서울대를 가려면 고대를 가려면 연대를 가려면 2점대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또 치명적인 오류가 하나 나와요. 그러니까 3.6이라고 하는 데이터는 5학기 동안의 평균에 불과하거든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평균에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서 이 학생은 1학년 때 국어사, 수학사, 영어사였거든요. 열심히 공부를 했고 3학년 1학기 때 입시에 들어가는 마지막 내신을 보면서 이 학생의 성적이 국어 1, 그다음에 영어 2, 그리고 확률과 통계 1, 미적분 1이 나왔어요. 엄청 향상했네요, 성적이. 네네. 이 학생은 결국 서울대를 갔단 말이에요. 디테일한 이야기로 들어가면 서울대 경제학과인데 미적분을 했단 말이에요. 문과인데 그 학생이 선행 제로인 상태에서 미적분을 겨울방학 전에 시작을 했고 겨울방학 동안 막 달려가지고 결국은 1등급을 만든 거예요. 이 학생의 3년 동안의 내신을 보면 대략 한 2점대가 나오거든요. 2점 극초반이 나온단 말이에요. 2학년 때도 성적이 충분히 상승했으니까. 그럼 이제 질문이죠. 왜 이 학생은 서울대 경제학과에 뽑혔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면 일단 1단계를 무조건 통과시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3학년 1학기의 내신이 1점 극초반이거든요. 근데 1학년 때 내신이 4등급이에요. 그러면 이제 교수의 입장, 평가자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되죠. 3학년 1학기 때 1점 극초반 때 아이의 내신을 막 들여다보면서 이 학생은 전체가 2.0, 2.2 정도 되니까 떨어뜨려야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교수들을 입학사정은 절대 없다니까요. 이 학생은 자신의 내신 성적이 4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시키는 자신의 성장을 내신 성적으로 증명한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이미 우수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고등학교에서 내신을 끌어올리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1단계를 무조건 통과할 수밖에 없는 거고 실제로 학생부를 구성해 놓은 게 아주 잘 구성해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걸 학생부만 확인하면 합격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단순하게 이것만 보지 않고 전체를 다 보고 맞아요.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적 추이도 되게 중요하고 그러면 이제 그다음 질문 이런 거죠. 성적이 올라가야만 뽑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질이 이 객관식 능력에 대한 정성적 평가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항상 어디 가서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학생 가운데 하나가 7학종 합격한 학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서울대, 연대, 고대, 성대 그리고 카이스트 이렇게 5개 대학 7개 전형에서 뭐 한 40명 넘는 평가자들이 그 학생의 학생부를 봤어요. 근데 그 학생의 학생부 내신 성적이 1학년 때 1.7, 2학년 때 1.3,
3학년 때 2.3이거든요. 근데 그 학생의 내신 성적을 보고 5개 대학 7개 전형에서 5, 60명 정도 되는 입학사정관들이 전부 다 합격을 준 거예요. 내신 성적이 떨어지고 올라가고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객관식 시험에 대한 어떤 환상이 과하면 자꾸 이걸 정량적인 평가로 보는 거예요. 근데 학종은 베이스가 정량 평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현재 입시 체제에서 이렇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시니까요. 그 타 대학의 입시에도 영향을 주는 서울대 학생부 종합 전형 서류를 좀 참고를 하면 도움이 될까요? 입시 정보는 너무 많아요.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검색창에다가 뉴 학생부 종합 전형 평가 요소라고 치시면 책자가 하나 나오거든요. 그 책자 사실은 어떤 대학 걸 공부해도 상관없어요. 열심히 읽어보시고 공부하셔도 되는데 제가 이제 오랫동안 학생들 지도하면서 제 지도를 받는 모든 아이들이 읽도록 하는 책자가 그거거든요. 뉴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 뭐 평가 항목 이렇게 나와 있는 책자가 하나 있는데 그 책자가 한 3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 책자를 읽으면 기본적인 공부가 돼요. 사설학원에 가서 막 입시 설명에 열심히 쫓아다닌다고 하더라도 내 아이에 맞는 이야기 하지 않아요. 내가 기본적인 공부를 하고 나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취사 선택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면 고등학교 3년 동안 엄청 힘들고 끊임없이 싸우게 돼요. 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한 얘기 다르고 내일 한 얘기 다르고 막 이렇게 맞아요. 되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공부가 반드시 필요하고 두 번째가 부모님들이 학종하면 자꾸 활동을 생각하세요. 활동을 많이 해야 뭘 되고 많이 써야 된다고 네네. 생각하시니까요. 제가 한 해에 저희 학교에서 캠프를 한 8개 정도 운영을 하거든요. 한 캠프당 좀 많이 가면 한 100명 정도 가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에요. 캠프 활동을 간 100명 학생이 전부 다 우수하다. 그건 아니죠. 얼마 전에 저희 학교에서 이제 그 학생회장 선거를 하는데 이제 1학년 학생이 와가지고 저 학생회장 나갈 거예요 선생님. 그래 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리더십은 학생회장을 해야 보이는 게 아니에요. 대학이 보고 싶은 건 학생회장을 했다라고 하는 활동이 아니라 진짜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 포커스예요. 그 상황에서 이 아이가 리더십을 어떻게 증명했냐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활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질은 그 활동을 통해서 그 캠프를 통해서 그 특강을 통해서 그 책을 통해서 내가 어떤 능력을 보여줬냐? 정확하게는 증명했냐예요. 학생부는 증명하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증명이 포커스다라고 하는 걸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들을수록 조금 명확해지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네네. 그 서울대 학생부 종합 전형을 좀 강조해 주신 부분도 있어서 읽어봤어요. 네. 정규 수업 안에서 선생님과 함께하는 다양한 형태의 활동이 의미 있는 배움이며 서울대는 이런 경험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라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학생들이 선생님께 적극적으로 좀 질문하고 또 다양한 활동을 참여해야 하는 이유 같은 것들도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학생부 전체에서 그러니까 포커스는 학생의 기록이 아니고 학생의 성장 기록이어야 돼요. 그래야 증명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3년 동안 대체로 한 40명에서 50명 정도의 선생님이 이 학생의 학생부에 대해서 막 적는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A라고 하는 학생의 성향이나 태도나 활동이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A 선생님은 이 학생의 긍정적인 면을 잔뜩 적어주고 B 선생님은 그냥 통상적인 이야기를 하면 학생부의 기록이 둘이 상반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입학사정관들의 입장에서 교수들의 입장에서 이 학생은 어떤 게 진실이지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주체는 학생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학생이 이런 질문들을 A 선생님한테 가서 질문 쭉 하고 B 선생님한테 질문 쭉 하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문장이 뭐가 되냐면 질문을 많이 하고가 돼요. 그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특성을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역량을 자기의 행동으로 만들어내는 게 학생부인 거예요. 그래서 증명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고요. 3년 동안 27,000자예요. 그 27,000자 가운데에서 나의 역량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어떤 거지? 이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대학에서 학업 역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대학에 와서 얘가 공부를 잘할 것 같은 아이. 그게 1번. 두 번째가 뭐냐면 얘가 지금 당장은 조금 부족해 보이긴 한데 대학에서 제대로 공부를 해서 대학을 빛낼 것 같은 아이. 발전 가능성 있는 네네, 아이군요. 그렇죠. 한강 같은 사람. 그러면 이제 너무 큰 인물 아닌가요? 요즘에 여기 연대가 어깨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학의 입장에서는
대학을 빛낼 수 있을 것 같은 학생이 포커스예요. 그게 학업 역량으로 묶어지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죠. 근데 이제 이 학업 역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케이스를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지적 호기심으로 표현해요. 그 앞에 지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는 건 뭐냐면 공부한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호기심이 생겼을 때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막히면 쪼르륵 가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봤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막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 게 중요한 점. 그래서 서울대 그 표현이 정규 수업 가운데에서 배웠던 걸 가지고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즘 제가 밀고 있는 단어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아, 뭔가요? 뭘까요, 또? 자, 육태한 밤에서 처음 공개하는 미는 단어. 배탐연이라고 해요. 배탐연. 배우고 탐구하고 연결한다. 그래서 네가 수업 시간에 무언가를 배웠다면 그 배운 내용을 네가 탐구해. 그래서 배우고 탐구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연결하는 게 뭐냐면 새로운 지식과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을 붙여야 돼요. 이게 똑똑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교수는 전부 다 이 과정을 거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움과 배움을 링크시키는 행동. 그게 21세기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 가운데 하나거든요. 상위권 대부분의 대학이 지적 호기심 내지는 질문하는 학생을 선호하거든요. 특히 서울대는 그게 엄청 강해요. 그래서 서울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은 학생부가 대부분 다 질문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나름의 해결이요. 아, 질문 많이 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질문 많이 한 걸 가지고 해결을 탐구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배우고 탐구하고 연결시키는 과정이 학생부에 쫙 나와주면 그 학생은 이미 우수한 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의 핵심 키워드예요, 진짜로. 이것만 알면 될 것 같아요. 네. 배탐연. 다른 학과의 정원을 빼서 이 학과 무전공 전형 학과를 늘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수험생한테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가장 핫한 부분은 지역 인재와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1%예요. 1%. 내 아이 최고의 가능성을 키웁시다. 유쾌한 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능성의 깊이를 탐구하는 입시 큐레이터 윤윤구입니다. (2016) 대한민국 대입 트렌드를 좀 분석해 주셨는데요. 크게 한번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네. 2026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의대 증원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근데 이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의 데이터, 그러니까 2025에서 의대와 관련된 입시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에 대해서 우린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있거든요. 어쨌든 의대가 증원이 현재 수준으로 지속이 된다라고 전제를 깔면 재수생들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사실은 대부분의 학생들한테 의대는 조금 논외의 이야기이죠. 정확하게 의대로 이야기를 하면 0.9% 학생이 해당되는 이야기거든요. 물론 이제 그 0.9% 학생 말고 나머지 학생들이 이제 차츰차츰 영향을 받으니까 실제로는 전공 자율 선택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무전공 전형이 확대해 있어요. 올해보다 조금 더 늘어나게 될 거거든요. 실제로 뭐 이게 이익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되게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다른 학과의 정원을 빼서 이 학과 무전공 전형 학과를 늘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수험생한테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엄청 큰 거거든요, 사실. 우리 사회가 융합형 사회로 가고 뭐 이렇기 때문에 무전공 전형을 확대시키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대학의 입장에서도 이게 조금 더 선명하게 선발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선호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무전공 전형이 한 30% 정도 확대되면 나머지 무전공 전형 외의 모든 학과들의 성적이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선발 인원이 줄어들게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영향이 좀 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첨단 학과의 증원에 대한 이야기도 전체적인 트렌드에서 되게 중요한데, 기술 개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미래 기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생명과학 BTE 영역에서 엄청난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학과에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자그마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트렌드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수능 최저 학력이 좀 완화된다든지 아니면 문이과 통합으로 인해서 이제 필수 과목의 폐지, 이른바 사탐론이라고 전반적인 흐름이다라고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트렌드 짚어주셨으니까 이제 하나하나씩 또 세부적으로 네네. 궁금한 것들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의대 정원 확대가 되면은 이게 혹시나 현재 재학생들에게 더 유리하게 되는 걸까요? 아까 사실 재수생이 좀 유리하다고 하셨는데. 맞아요. 중3 이하 모든 학부모님들한테 말씀을 드리자면 정시 비율이 줄어들어요. 2028부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시 비율이 줄어든다라는 전제를 깔면 재수생 들어오는 숫자나 비율이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의대에서 수시 선발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60%에서 70%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수시로 가는 경우는 아무래도 재학생들이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이제 논술 전형으로 뽑는 몇몇 대학들이 있으니까 그런 대학 같은 경우는 재수생이 조금 더 유리하고 정시 전형에서는 조금 더 유리하고 뭐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가장 핫한 부분은 지역 인재와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랑 고향이 대구라고 이야기하면서 대구로 내려가면 되지 않을까? 막 이러면서 대구 이제 바깥으로 농어촌 전형으로 노리면서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생각보면 어떡하시고요? 뭐 거기 가서 카페라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회가 되게 아픔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역 인재가 그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하긴 할 거예요. 근데 이번 2025 결과가 나와보면 알겠지만 이게 지역 인재가 어마어마한 효과를 내지는 못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3등급이 들어간다 이런 케이스는 없을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오해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조건 전형 확대하면은 학생부 종합 전형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도 궁금한데요. 이제 올해 갑자기 이제 무전공 전형이 늘어나면서 이 예측 가능성이 현저히 좀 떨어지긴 했거든요. 기존의 데이터의 효용성이 뚝 떨어지기도 했고요. 그럼 이제 수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무전공 전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첫 번째는 이게 계열 모집이에요. 계열 모집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냥 인문계열, 자연계열, 뭐 이공계열, 과학계열, 뭐 공학계열 이렇게 해서 계열로 모집하는 케이스 무전공이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전형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계열 안에서 학과들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고 두 번째 무전공은 진짜 무전공이에요. 그래서 일부 의대라든지 이렇게 자격 조건이 적당하게 있는 대학 말고는 모든 학과를 선택할 수 있게 돼요. 이제 카이스트 같은 형태죠. 전체 통으로 뽑아가지고 나중에 2학년 때 전공으로 뿌린다라고 하는 개념인데 대학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 위험성이 조금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교수들이 존재를 하니까. 네. 쏠림 현상 같은 맞아요. 게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그것도 좀 있고 어차피 또 1학년에 끝나고 2학년 올라갈 때는 성적순으로 선택을 하게 될 거긴 하니까. 다만 무전공 전형의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이야기들은 조금 중요해요. 무전공 전형을 쓸 건데 이건 도대체 어떤 학생이 써야 되고 뭘 준비해야 되나 뭐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되게 단순해요.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선발하는 가장 핵심적인 역량으로 보는 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학업 역량, 두 번째는 진로 역량이거든요. 근데 이 무전공 전형은 뭐가 빠지는 거냐면 진로 역량이 빠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로지 뭐만 보는 거예요? 학업 역량. 이 학업 역량에 포커스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학업 역량에 대한 오해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에서 공부를 잘할 것 같은 아이예요. 고등학교 공부를 잘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오해가 없어야 되거든요. 대학에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일까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지적 호기심이 많은 아이, 궁금한 게 많은 아이, 적극적으로 뭔가를 탐구하는 아이, 그런 아이들이 대학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무전공 전형도 마찬가지예요. 그 무전공 전형을 전략적으로 지금부터 1학년 학생이 준비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제가 팁을 드릴 수 있는 건 다양한 영역을 공부하셔야 돼요. 최대한 많은 영역을 트랙으로 이야기를 하면 1학년 트랙은 최대한 넓고 얕게, 그리고 2학년으로 들어가면 좁고 깊게, 3학년 때 조금 더 깊게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본질은 다양한 영역을 링크시키는 능력을 보여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무전공 전형에서 탑이거든요.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무전공 전형에서 선발하려고 하는 아이가 진짜 학종에 최적화된 아이들이에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오해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공적합성에 대한 오해거든요. 근데 그 대학은 전공적합성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자꾸 사람들이 그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진로 역량, 이 전공적합성이 절대 아니다. 대학이 보려고 하는 건 그래서 네가 이 계열에서 정말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인문계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문학적 상상력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계열적 합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진로 역량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포커스는 역량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역량을 증명할 것이냐가 중요하다라고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능 최저 점수도 여쭤볼게요. 이거 충족하지 못해 불합된 경우가 네네. 있으니까요. 맞아요. 그 수능 최저 점수를 좀 충족하기 위한 필수 전략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거의 공부량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내신이 조금 낮은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막 이제 좋은 대학 각 1단계 통과해가지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달성 못해가 뚝 떨어지고 막 너무 열받는 일이 많아서 제가 한 맺힌 사람이긴 한데 그건 본질적으로 공부량에 달라 있어요. 근데 학생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저 공부 진짜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나와요. 그런 학생은 없다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그런 건 불가능해요. 근데 정확하게는 있기는 있어요.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는데 공부 성적이 안 나오고 실패하고 막 이렇게 무너지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될까? 라고 생각하고 공부하면 실패해요.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는 건 우리 뇌가 받아들이질 못해요. 그리고 자기의 공부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는 것들은 안타깝게도 뇌가 스킵을 해버려요. 불안함을 많이 느끼는 학생이 시험 때, 특히나 객관식 시험 때 어떻게 하냐면 하얀 세상을 만나요. 한 2, 3년 정도 됐는데 이 학생이 내신을 3점대 후반으로 고대를 합격했어요. 1단계를, 간호학과를 그것도. 3점대 중후반 성적으로 이제 1단계를 통과한 거예요. 면접을 가서 이 아이가 문을 탁 여는데 하얀 세상을 본 거예요. 아이고야. 압박감이 너무 심했군요. 네. 걸어가지 못한. 그 10분 동안 이 아이가 울거나 나왔어요. 왜 그렇게 되냐면 불안하거든요. 가장 최근에 나온 뇌과학 그 논문을 얼마 전에 분석을 했는데 놀랍게도 우리 뇌가 고통을 느끼는 그 인지 수치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 일을 해서 느낄 거라고 생각하는 고통에 대한 예상치 플러스 진짜 고통을 해서 합쳐서 느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시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정도는 어떻게 되냐면 시험을 망칠 거야 라고 하는 불안함에 대한 예상치랑 그 생각을 하면 할수록 시험을 망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기 위한 최고의 공부 방법은 불안해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나의 공부에 대한 확신이 있으려면 공부는 많이 해야 된다. 공부량을 최고로 만드는 게 중요하죠. 그럼 어느 정도가 최고일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가 학생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가 봤을 때 공부 제일 많이 하는 학생이 누구야? 그럼 쟤요. 쟤보다 많이 하면 돼. 너무 사벽이잖아요. 맞아요. 그 얘기를 제일 많이 듣죠. 선택 과목을 제한하거나 그리고 필수 이수 과목을 좀 지정한 대학들이 다소 줄어드는 추세여서요. 특히나 그 사회탐구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학들도 있어서 탐을 파야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제가 25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이제 선생님 수능 최저 준비하기 위해서 수학을 포기할 거예요. 나머지에 집중해가지고 국어도 올리고 영어도 올리고 사탐도 올리고 과탐도 올리고 막. 근데 그 학생은 항상 성적이 똑같거든요. 왜냐하면 수학을 포기하면 그만큼 마음의 여유를 가져요. 공부량이 늘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한 과목 더 포기하거든요. 선생님 3합 6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요. 국어 2, 영어 2, 사탐은 너무 어려운 것 같으니까 2합 4로 가려고요. 그럼 이제 또 영어를 버리거나 국어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또 공부 시간 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학년, 2학년 학생들한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탐론 올해 이제 처음 거의 시작됐고 뭐 조금 더 올해 많이 늘어나긴 했으니까 신문에서 학원에서 막 나와가지고 봐라 사탐론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 1%예요. 1%로. 잘 생각해야 되는 건요. 그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포기하면 그만큼 선택의 폭은 좁아들게 돼 있어요. 입시에서는 이건 철칙이거든요. 과탐을 포기하고 사탐으로 넘어오는 순간 여러분들이 포기해야 될 것들이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대학은 올해 사탐론의 결과들을 보고 난 다음에 좀 고민을 할 거거든요. 이런 학생을 뽑아도 되나? 고민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포기하지 않는 걸로 하자. 나의 모든 가능성을 극도로 뽑아 올리기 위해서는 일단 내가 포기를 안 해야 된다. 포기를 하면 할수록 난 게을러진다. 게을러지면 원하는 대학, 원하는 결과물은 절대 만들 수 없다. 별로 바람직하진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의 성장과 함께 또 성장하고 싶은 부모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모님들 제가 진짜 진심을 다해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전국 강의를 하고 막 그 바쁜 와중에도 막 이렇게 책을 쓰고 막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딘가에 있는 내 아들 내 딸이 고등학교 때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고통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대접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진짜 마음 아프게 돼요. 학생의 성장을 만들어내기 위한 최고의 조언을 드리자면 학생에 대한 존중감을 좀 보여주세요. 그게 최고의 전략이거든요. 자기주도 학습을 잘하는 아이들의 공통점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이에요. 자존감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효능감이라는 거예요. 자기 효능감, 자기 안정감, 그리고 자기 조절감이거든요. 근데 지금 아이들의 특성은 뭐냐면요. 하면 될까? 이거예요. 한다고 될까? 이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면 될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아이들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시작을 안 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셔야 될 일은 뭐냐면 하면 돼. 될 거야. 너는 충분히 돼. 그걸 키워주는 거예요. 이게 자기 효능감을 키워주는 거거든요. 그 자기 효능감을 키워주기만 하면 사실 자존감은 당연히 키워줄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아이가 좋아하는 것에서 깊이 있는 걸 찾아갈 수 있는 내비게이션 역할이에요. 이 아이가 좋아하는 것에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왜? 배, 탐, 연이거든요. 이 아이가 이걸 통해서 배웠다면 탐구할 수 있도록만 만들어주시면 돼요. 유치원,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학부모님들이 틀려도 괜찮아 막 이런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고등학교 때는 틀리면 안 돼요? 아니라니까요. 틀려도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요. 틀려도 돼. 그런데 일어나서 가자. 뭐 어때? 이걸 하셔야 돼요. 그게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이에요.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실패에 연연히 하지 않거든요. 왜? 뒤에서 부모가 너 돼. 자기 효능감을 키워줬거든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입시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핵심 내용을 좀 배워봤던 것 같아요. 네. 입시 트렌드에 대해서도 많이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